안녕하십니까. 윤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뭐 증시 막 이슈가 너무 넘쳐나고 네. 또 막 계속 냉온탕을 반복하더라고요. 요새 되게 좀 힘든 게 또 막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또 불안감도 있고, 예. 아니다라는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최근 한 1, 2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예. 불확실성이 좀 지배한 그런 좀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잘 대처하면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만약에 극복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면 예. 굉장한 좋은 기회인데, 이 미래를 참 모르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역시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졌죠.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하면서 예. 신용 리스크가 갑자기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 초반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강타했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유럽까지, 예. 유럽의 그 큰 은행이죠. 스위스에 있는 그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제 은행이 여기도 이제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주가 또 큰 폭의 좀 변동성을 보였고, 한마디로 이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게 뱅크런 리스크가 예. 좀 가장 크게 좀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사실 그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이번 주에 아마 증시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데이터가 사실 증시에 다 우호적으로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묻혀버렸고, 그래서 좀 시장은 변동성이 그런 신용 리스크 때문에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2차 전지가 계속 독주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금요일 들어서는 좀 크게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2차 전지가 좀 흔들렸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가 다시 좀 약간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 업종 주도주 교체 현상도 일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만약에 작년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증시가 또 버팁니다, 어떻게. 그래서 변동성은 커지는데 어쨌든 증시가 그 박스권 안에서 잘 버티고는 있다. 그런 좀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미국 SVB 은행하고 또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위기설이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글로벌 9위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스위스 정부도 뭐 대처한다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진정되는 국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게 위험이 계속되는 국면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은 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정부들이 지금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미국도 예금 전액 보호하겠다. 예.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 급락하다가 한번 반등이 나온 이유가 스위스 정부에서 70조 원 지원하겠다. 예.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뱅크런 리스크다 보니까. 근데 2008년 위기 약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냥 안이하게 또 대처했다가 예. 굉장히 이제 큰 화를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빨라요. 이 그 정부들이 개입하는 속도가 바로바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중소은행 기금 같은 걸 또 조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미국 지방은행들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을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자산들이잖아요. 예. 손실이 너무 크니까 국채 같은 걸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채를 그럼 담보로 해서 지금 빌려주겠다는 거죠. 뭐 약간의 금리는 좀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요걸 BTFP라 그래서 중소은행 기금 조성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또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또 그 미국의 그 은행이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좀 굉장히 좀 이것도 손실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꾸 돈 빼려고 그래요. 지방은행에서 예. 빼서 저기 대형은행으로. 그럼 이제 지방은행은 사실 그렇게 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뭐 JP 모건이나 이런 큰 대형 은행에서 오히려 예금을 지방은행으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 그런 좀 구제금융도 좀 약간씩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진정은 되고 있다. 네. 다만 아직 뭐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은행들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금리가 이미 올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고,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결국엔 지금은 은행들이 그동안 너무 저금리에, 그러니까 일부 은행들이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다가 그 국채에 놓는 거잖아요. 예. 안전한 거죠. 사실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망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전혀 그때는 예상 못했죠. 2년 전에 그걸 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근본 원인은 사실은 이제 금리, 예.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고, 근데 이게 또 이런 걸 촉발시켰던 게 사람들의 행태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예금했던 은행이 갑자기 돈이 없다, 예. 망한다고 느끼니까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모바일로 바로 예, 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게 예, 바로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SVB가 그냥 단 이틀 만에 망한 이유가 모바일로 이걸 다 찾다가 예. 순식간에, 그러니까 은행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네. 이게 이 디지털화 된 게 또 이렇게 또 무섭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2008년과 좀 다릅니다. 2008년은 부실채권을 많이 들고 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우량채권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망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서 진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아. 부실채권은 이거 만약에 그렇죠. 정부가 인수를 해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 뱅크런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어떤 은행도 사실은 못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은행이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했던 것도 뱅크런을 막는 게 우선이니까 예금자 전액 보호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 왜 내 돈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 정부는 일단 이 사태를 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대형 은행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중소 지방은행으로 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그 사태 재발을 좀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여전히 미국도 그 지방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이 자꾸 옮기려고 한대요, 계속. 예. 돈을 이제 불안하니까 혹시 또 괜히 여기 넣어놨다가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은행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심리를 좀 약간 가라앉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2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크레디트 서비스 위기로 해가지고 시장이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빅스텝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지 않습니까? 약간 의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0.25나 아니면 동결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예. 워낙 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22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22 위원들이 0.25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고요. 0.5냐 동결 가지고 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0.5로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성명서 문구에도 나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게 너무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가장 첫 문구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일단 잡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런 이제 경기보다는 좀 물가에 좀 우선순위가 있는 게 확인됐고 또 근데 ECB가 이런 결정했는데도 증시가 좋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만큼 유럽이 돈이 있구나. 네.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우리 예상보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시장이 오히려 안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안 좋으면 금리 인하했을 겁니다. 예. 네, 인하했을 거예요.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자신감의 좀 표현 아니냐. 그래서 0.5로 올려도 충분히 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마다 의견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번에 이게 좀 빠졌어요. 문구에서 제약적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이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번 0.5로 올리고 끝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6% 오른 거는 뭐 네. 나쁘지 않았고 또 뭐 생산자 물가라든지 뭐 소매 판매 데이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근원 물가 이게 지금 5.5로 나온 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올라 버렸어요. 이게 예. 좀 예상치가 0.4였는데 네. 0.5% 그러니까 전 달보다 0.5가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이제 그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약간 좀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우리 기대만큼 잡히진 않는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그 일반적인 CPI 소비자 물가는 이제 6%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지금 확실히 꺾이는 건 맞아요. 매월 꺾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안정적인데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연준 의장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꺾이는 이유가요. 결국 그 임대료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잘 안 내려가요. 주거비요? 네, 주거비가 지금 미국의 신규 주택 이제 거래할 때 이 렌트를 하잖아요. 그건 꺾였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것들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아직도 반영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하반기엔 이게 신규 계약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꺾이긴 꺾일 텐데 지금 당장은 아직도 임대료가 쉽게 좀 꺾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게 기여한 게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차피 임대료는 꺾인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제외한 이른바 슈퍼코어는 어떤가요? 슈퍼코어는 그 이 서비스 물가가 네. 여전히 좀 그 리오프닝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네. 식당이나 이런 쪽 이런 것들은 좀 높은데 다만 그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 헬스케어, 의료비 지출이 좀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그 주거비만 좀 꺾여주면 네. 좀 급격하게 이 물가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거비가 언제 좀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늦어도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이게 꺾이는 게 반영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저번에 고용 지표에도 고용 둔화 시그널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물가도 어쨌든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 경기도 지금 약간씩은 좀 둔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물가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또 SVB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다음 주 3월 FOMC가 당초에는 0.5% 포인트 올리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빅스텝 가능성 뭐 거의 소멸됐고 이제 시장에서는 0.25% 포인트냐 동결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의견들이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어떨까요? 일단 지금 근데 유럽에서 0.5로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일단 분위기는 0.25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그 확률로는 거의 그 딱 절반씩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물가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또 금리 동결로 들어가면 또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섣불리 지금 어쨌든 이번 미국 본토에서 터졌잖아요. 이거를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일본이 어설프게 금리 올렸다가 한번 20년 불황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VB 사태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유동성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또 유동성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유동성을 더 줄이는 건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폭풍을 또 불러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0.5는 뭐 아니겠지만 0.25 내지는 어쨌든 그 금리 동결 이런 좀 전망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대부분은 그래도 0.25% 이번에 올리고 5%잖아요. 5% 내외에서 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시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0.25% 포인트 올리는까지는 반영을 했죠. 그 정도까지는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긴축이 어찌됐건 좀 완화되는 전망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올랐던 데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뭐 외국인 매수세하고는 막 관련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200원대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위험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달러보다는 당연히. 근데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긴축 리스크가 좀 완화되니까 한번 환율이 떨어진 건 있는데 또 근데 이걸 일으킨 원인이 뭐죠? 신용 리스크예요. 근데 이런 신용 리스크로 이게 번지게 되면요. 당연히 한국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나 펀드 같은 데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예전에 그 신용등급 강등 사건 한번 있었거든요. 11년도에. 멀쩡한 기업들도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금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모를 신용 리스크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2차원지 제외하고는 파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외국인이 팔면 원달러 환율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원화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환율이 뭐 급등까지는 안 했는데 1,300원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은행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 안 됐고 또 여전히 그 수출이 좀 데이터가 아직도 안 좋아요.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환율이 좀 쉽게는 못 내려가는. 그래서 조금 뭐 환율이 약간 1,300원 초반에서 안정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더 급격하게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들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이제 유로화가 조금 강세가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또 약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율이 옛날처럼 이런 위기 때는 정말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확 꺾이려면 네. 반도체 수출 개선 데이터나 아니면 진짜 미국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 미국 신용 리스크. 예. 그러면 이제 아마 1,200원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주식 10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와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이 썩 좋지가 못해 놓으니까 상승한 비율이 높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사실 이번 주에 그 후반에 많이 오른 업종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쪽 투자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예상보다 좀 굉장히 좀 금액이 300조나 되니까 굉장히 네. 크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그 거의 20년 정도 하는 거니까 물론 그거 상세하면 1년으로 따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메모리보다 어쨌든 이번에 신설하는 게 결국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주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죠.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강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뭐 괜찮게 좀 보는 업종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번에 2차 전지가 어쨌든 이제 좀 주 후반에 좀 빠졌는데 네. 좀 소외받던 업종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풍력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풍력도 조금 이제 상승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증시가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풍력주로 약간의 그 좀 소외받았거든요. 2차 전지 갈 때 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친환경이니까 이쪽에서 좀 풍력 쪽으로도 약간의 좀 이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 이번 주에 좀 괜찮았던 섹터 중에서 전선 업종, 전선주도 이것도 사실은 약간 연결되는 게 뭐냐면 풍력하고 연결되는 게 해저 케이블 있죠. 해상 풍력할 때 이 케이블을 이쪽 육상까지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전력 케이블, 이 전선 쪽이에요. 그래서 다 해상 풍력과 약간 연결돼 있는데 이쪽 수익률이 이번 주에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아마 아까 풍력과 좀 연계가 돼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비메모리 쪽하고 풍력, 전선 이쪽이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당사의 그 이베스트의 조은혜 연구원님이 ES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이마트나 뭐 태그 붙이고 맞아요. 홈플러스 가면 이게 종이로 안 붙여놓고 가격표를 디지털로 막 바뀌잖아요. 갑자기 뭐 이벤트 하면 거기 딱 뭐가 딱 떠 있고 그게 이제 디지털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데 요 산업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가 좀 나와서 한번 좀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유럽에 뭐 테스코라든가 이런 유럽의 유명한 그 뭐 까르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인건비 같은 거 좀 절약을 하려고 이거 사람이 일일이 다 수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번 가가지고 교체해줘야 되고. 근데 디지털 가격 표시비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중앙에서 입력만 딱 해주면 자동으로 바뀌고 거기에 또 쿠폰 같은 것도 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 됐는데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미국 쪽으로도 예.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예. 1.5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게 유럽이 한 18%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요. 유럽은 원래 성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지역으로 북미. 네. 북미가 아마 5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1년 사이에요? 네, 1년에. 와, 그렇게. 급등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 쪽은 침투율이 좀 낮대요. 예. 그래서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이게 잠재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그 개수로는 100억 개 정도 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설치되는 게 예. 이게 워낙 작으니까 말하자면 월마트 이런 데 막 들어갈 거 들어가는 아니에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요. 이게 설치된 게 7억 개 정도 된대요. 아. 근데 100억 개니까 앞으로 설치될 게 만약에 예. 잠재 시장이. 그럼 지금 이게 미국 그 전기차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7%인데 네. 지금 ESR 침투율이 7%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거죠. 아직 초기 단계네요. 네. 그래서 90%가 이제 아마 대형 마트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리테일 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유통 뭐 IT 기술. 예. 요게 들어감으로 있어서 이걸 왜 도입하냐면 매장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재고 관리도 편해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담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이게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율화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마트 점포수가 한 4천 개 정도 되는데 이거 여기에 4천 개 한 4억 개 정도가 만약에 이 설치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은 투자 금액만 한 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3조 원 넘네요. 굉장히 좀 큰 돈이죠. 예. 근데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인건비만 이걸 절감을 해도 3년 내에 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대요. 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를 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물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주요 사업자가요. 세계 업체가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거의 독과점. 네,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이마코테크, 우리 한국의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2등이. 그 다음에 프라이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세 개 기업이 90%인데 원래 우리나라의 솔루엠이 삼성전기에서 좀 분산한 업체예요. 솔로엠.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 점유율이. 그래서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여기 두 개 회사가 좀 설명돼 있는데 이마고테크가 세계 1위인데 이 회사가 프랑스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좀 놀랬던 게 최대 주주가 중국의 BOE예요. 아. 그 디스플레이 회사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동사 지분 32%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사실상 중국 네, 기업이네요. 중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설립은 프랑스가 한 건데 네. 최대 주주는 BOE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월마트라든가 300개 고객사에 지금 납품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2등은 솔루엠이고 이게 15년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해가지고 이제 설립을 했고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다른 업체들보다. 후발 주자인데도 지금 2등까지 갈 정도로 네.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보통은 다른 경쟁사는 리모컨 동작 방식으로 이걸 이용을 하는데 이 솔루엠의 장점은 뭐냐면은 광대였고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빠르잖아요. 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렇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끼리 뭐 이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것처럼 뭐 일종의 고주파로 네, 맞습니다. 통신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고용량 데이터를 송수신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마고테크가 PER이 39배인데 예. 솔루엠은 16배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 할인율이 좀 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이 1등으로 나중에 예. 좀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 당사에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FOMC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결국 이제 FMC가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